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2강 일제강점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끝으로 첫 번째 대단원, 근대 국가 수립운동과 국권 수호운동, 이 첫 번째 대단원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두 번째 대단원, 민족운동의 전개, 일제시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일제시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는 없어요. 한 번씩은 다 오며 가며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일제시대가 언제냐? 어떻게 그 내용을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에게 되게 뜬구름 잡는 약간 좀 두루뭉실한 피상적인 시대이기도 하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일제강점기를 되게 공부할 때 어려워하더라고요. 문제도 많이 틀리고. 그럼 왜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양이 너무 많다. 내용이 많고 또 어렵다. 그리고 그 많은 내용들이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3개의 대단원 중에서 여러분이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공부하기 편한 단어는 지금 공부하는 일제강점기예요. 오히려 첫 번째 대단원보다 더 쉬워요. 왜냐? 이 부분은 약간 일종의 틀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하는 정해진 틀이 있어. 이제부터 제가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 여러분들, 우리 프린트 25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일제강점기를 여러분이 공부하기 가장 쉬운 단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공부하게 되는 모든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이 일제강점기 눈, 그 관점대로 정리하시면 내용이 다 정리가 돼요. 여기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일제강점기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이해하시면 정말 쉬워요. 근데 좀 냉정히 말해서, 바꿔 말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 내용을 바라보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이 길을 잃기 굉장히 쉬워요.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뭘 알아야 되지? 이게 감이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나침판, 눈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가장 쉬운 단어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제목 보시면 일제 식민통치 저항 한눈에 보기라고 나오죠. 이번 시간에 일제강점기 전체 이 대단원 두 번째를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쭉 우리가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영화 7편을 보듯이. 자, 거기 아래 가운데 보시면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나오죠. 자,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시기가 언제인가? 여기 중요한 거는 뭘까요? 시기입니다. 시기.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는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45년, 그 35년이라는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 중에서 일제강점기,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그 일제강점기 전체에서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돼. 일제강점기는 크게 3개의 시기로 쪼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쪼갤 수 있느냐?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렇게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10년대라 그러면 이제 1910년부터 19년, 20년대라 그러면 20년부터 29년, 30, 40년대라 그러면 30년부터 광복하는 45년까지 이렇게 되게 이쁘게 탁 세 덩어리로 쪼개져요.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3개로 쪼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시기별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식민 통치하는 방식이 변해서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제일 먼저 뭐 파악해야 돼?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시기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0, 40년대인지. 그죠? 자, 그러면 그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시기인가 시기를 파악했어. 그럼 그 다음 뭐 봐야 돼? 내가 말했죠. 일본, 이 시기, 일제강점기 이렇게 3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시기별로 뭐가 바뀐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시기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을 봐야 돼요. 그 시기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도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년대 일본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스렸냐, 경제적으로 어떻게 다스렸냐, 20년대에는 정치, 경제 어떻게 다스렸냐, 3, 40년대에는 어떻게 다스렸냐.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 어떻게 때렸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왜 일본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냥 쭉 다스리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10년 단위로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방식을 바꿀까요? 뭐 여러분도 공부하기 편하라고? 먼 훗날 조선의 후예들이 우리 시대를 공부하기 편하게 우리가 시기를 나눠주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이 이렇게 통치 방식을 10년 단위로 바꾸는 이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바꾼 게 아니야. 국제정세,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사적인 내용, 그 세계사적인 정세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을 바꾸거든요. 그 국제정세랑 연결해서 통치 방식이 변화하는 이유도 알아야 돼. 여기까지 공부한다? 그럼 여러분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건 일본 역사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이 시기별로 어떻게 때리는지 봤잖아. 그럼 뭐 봐야 돼? 그런 일본의 식민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그 시기에 어떻게 싸웠는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독립운동도 지역으로 나눠봐야 돼요. 그 시기에 우리가 국내에서, 국외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뭘 파악해라? 내용을 배울 때는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시기 파악해야 돼요. 시기는 어떻게 쪼갤 수 있죠? 10년 단위로 3개.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시기 파악해서 뭐 봐야 돼요?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정치, 경제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봐야 돼요? 그러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그 시기에 우리가 뭐 10년 되면 10년대, 20년 되면 20년대 일본의 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국내와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는가 하고 한 시기가 끝나는 거야. 10년대 일본의 식민 지배 배우고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저항, 독립운동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20년대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넘어갈 때 뭐도 봐야 돼? 넘어갈 때 통치 방식이 변한다고 했죠? 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는가? 이 넘어갈 때마다 통치 방식이 변하는 이유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뭐랑 연결해서? 국제정세랑 연결해서. 자, 지금 말을 들으니까 약간 조금 긴가민가 하죠? 실제로 이걸 적용해서 제가 일제강점기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볼 겁니다. 이제 실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대로 정말 적용이 되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25페이지 여러분들 그 가운데 보시면 길다란 막대 그래프가 있죠. 이 막대 그래프에 한번 저랑 하나하나 써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일제강점기 공부할 땐 제일 먼저 뭐 파악하라고요? 네, 시기 파악하라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어떻게 일제강점기는 쪼갰다고 했죠?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세 개로 쪼갤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1910년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시기를 파악했으면 1910년대라고 하면 이제 1910년부터 1919년까지가 되겠죠? 자, 시기 파악했으면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그쵸.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식민지배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지배 방법을 봐야 됩니다. 뭐랑 뭐로 나누어서 정치와 경제로. 여긴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내가 완전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 정치와 경제. 일본은 우리를 1910년대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배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들아 지금 공부하는 건 전체적인 개관이에요.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뒤에 매 시간마다 할 겁니다. 지금은 예고편 본다 생각하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들으시면 돼요. 10년대 일본은 정치적으로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무슨 통치? 무단 통치. 간단히 말하면 무단. 우리가 무단이라면 어디다 써요?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를 우리가 무단이라고 그러죠. 무단 통치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락 없이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통치. 힘으로 개패드 취업하는 통치. 그런 걸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이때 여러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를 가장 잘하는 집단. 무조건적인 명령과 복종만을 강요하는 집단이 있어요. 군대입니다. 군대. 그런 거 가장 잘하는 거죠. 그러한 군인들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을 다스렸어요. 그걸 바로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합니다.
헌병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이에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이 아니야. 근데 그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경찰인 헌병이 우리 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업무를 함께 받던 시기, 온 나라가 군인적인 명령으로 돌아갔던 시기,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무단 통치였고요. 경제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왜? 겉으로 말했어요. 조선인들에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주겠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 목적은 뭐였을까? 삥 뜯으려고. 얘가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삥 뜯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삥 뜯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토지조사 사업은 기가 막힌 게 기한부 신고제야. 일본이 딱 야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토지조사 사업 할 거야. 우리가 정해준 기간 내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신고해야 돼. 그 기간 내에 신고 안 하면 그 땅은 우리 거야 라고 했어요.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리고 신고 그냥 그럼 이 땅 제 땅이에요 이러면 안 돼.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걸 신고할 때 반드시 뭐를 가지고 와야 돼?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증거. 땅 문서를 가지고 와야 돼.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얼마 없어요. 땅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회사령이에요. 회사령은 조선 땅에 회사를 짓고 싶다면 우리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 총독부의 허락을 맡으라는 거예요. 허가를 맡아라. 그래서 이건 허가제입니다. 허락을 맡으라는 얘기는 허락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회사를 지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일본에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1910년대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을 통해 우리 민족을 철저하게 찍어 눌렀어요. 자, 이러한 일본의 피말리는 통치에서 우리가 뭐 봐야 돼? 시기 파악했고 일본의 식민지배 방식 공부했잖아. 그럼 그다음 뭐 봐야 돼? 그렇지. 그러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맞서서 그 시기에 우리가 일본에게 어떻게 저항했는가? 독립운동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 독립운동 어떻게?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보라고 이야기했죠. 일단 국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일본이 지금 우리를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 일본이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독립운동 안 할 거야? 아니, 해야죠. 너희가 힘으로 찍어 누른다면 우린 너희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라도 독립운동 하겠다라고 해서 1910년대에는 일본의 이 서슬퍼른 무단 통치에 맞서서 몰래 숨어서 하는 비밀 결사 형태의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밀 조직.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비밀 조직인데 이 대표적인 그 당시에 독립운동 그 비밀 조직이 뭐랑 뭐가 있었냐?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10년대 국내에 있었던 비밀 조직이야. 근데 얘네가 차이점이 뭐냐면 독립의군부는 여러분들 목적이 뭐였냐면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자는 건 똑같지만 독립 이후에 꿈꾸는 세계가 달라. 독립의군부는 다시 왕이 다스리는 시대, 다시 고종황제가 다스리던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 이걸 복벽주의라 그래요. 완벽했던 시대.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했던 시대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왕조로 돌아가자는 거고, 대한광복회는 뭔 소리냐? 이 나라에 더 이상 왕은 필요 없다. 공화제로 가자. 라고 했던 단체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럼 국내에선 비밀 결사라면 국외에선 어떻게 했느냐? 이 당시 여러분 국외로 나간 독립운동가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거잖아. 일본에게 나라가 망하고 이제 막 국외로 딱 나왔어. 근데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남의 나라에서 독립운동 신나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 앞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베이스 캠프, 근거지를 만들어야죠. 그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독립운동에 기지를 건설하는 거. 앞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게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어떤 학교와 어떤 군대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움직임을 볼 겁니다.
이해 가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시기 파악했고 10년대, 그 10년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정치 경제 받고 그 시기에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국내와 국외에서 독립운동 어떻게 했는가 공부했어요. 그죠? 딱딱딱 떨어지죠? 자, 그럼 이제 10년대가 끝나고 몇 년대로 넘어가야 돼요? 1920년대로 넘어가야 돼.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일본의 통치를 이렇게 10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시기가 넘어가면 뭐가 바뀌어?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이 바뀌어. 왜? 왜 바뀌는가 파악해야 한다 그랬죠. 왜 바뀌냐? 왜 무단 통치 계속 안 하느냐? 그거는 뭐랑 관련돼 있냐? 뭐랑 관련돼 있다 그랬죠? 국제정세와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시 여러분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1914년부터 19년까지 사회주의론에 입각한 그 제국주의 깡패론들 있죠? 제국주의 깡패들. 내가 잘 살기 위해선 다른 나라를 찍어 누르는 건 상관없다라고 말하던 그 제국주의 깡패들. 멀쩡한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던 깡패들이요. 이젠 지들끼리 싸워요. 왜? 땅 따먹기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땅을 다 먹은 거야. 더 이상 차지할 식민지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옆에 있는 깡패가 차지하고 있는 식민지를 뺏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야, 땅 내놔. 싫어, 네가 내놔. 이래가지고 땅 따먹기 하다가 지들끼리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전 세계를 암흑으로 몰고 갔던 월드워 1. 1차 세계 대전이에요. 자, 왜 싸웠다고? 간단히 말하면 땅 따먹기 하다가 제국주의 깡패들이 식민지 쟁탈전 벌이다가 차지할 땅이 없으니까 다른 깡패랑 싸운 거라 그랬죠. 이 전쟁 14년부터 19년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전쟁은 끝났습니다. 딱 19년에. 전쟁 끝났으면 전쟁 뒤처리 해야겠죠. 그죠? 그 전쟁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도시 파리에서 그 전쟁 뒤처리를 하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와요. 정말 잘 나오는 말.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민족 자결주의.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은 본인들의 운명을 남의 손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죠? 이 말을 누가 했냐?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이런 말을 어디서? 파리 강화회에서 합니다. 이 말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왜 싸웠니? 식민지 땅 따먹기 하다 싸웠잖아. 그치? 여기에 대한 반성인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이 전쟁 후의 세계를 재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이 자기의 자기의 의지대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면 식민지 땅 따먹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겉보기에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미국은요, 전쟁에 이긴 놈들, 승전국의 대표예요. 승전국이 바라는 건 뭐야? 전쟁에 패배한 놈들이 다시는 자기들에게 개기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전쟁에 패배한 놈들이 다시는 못 개기게 할 거면 걔들의 팔다리를 잘라야겠죠. 힘을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식민지를 뺏자니 이거 너무 명분이 없잖아요. 양아치잖아. 그래서 이런 멋들어진 말로 포장한 거야. 전 세계 모든 식민지는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나라, 멀쩡한 나라 식민지로 만들면 안 된다. 걔네한테 물어봐라. 얘네가 너희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누가 원한다고 그래? 다들 독립을 원합니다 이러죠. 그 나라가 독립을 원하면 너희 더 이상 이 나라를 식민지배 할 수 없다. 독립시켜주어라 하는 거야. 패배한 나라의 식민지에 이걸 적용해서 다 독립시켰어요.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식민지는. 그럼 이긴 나라의 식민지에는요? 적용 안 됐습니다. 이긴 나라 식민지가 아니라 전쟁에 패배한 식민지에만 적용시켜서 독립을 시켰어요. 근데 어쨌건 그건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이때는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 이 말에 감동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고 우리의 의지만 전 세계에 알리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저 일본 놈들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일본의 식민 통치부터 독립할 수 있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만 하면 민족 자결주의에 적용을 받아서 독립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어. 이게 바로 이래서 일어난 게 1919년에 일어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3.1운동입니다. 이걸 믿고서 일어난 거예요. 3.1운동. 그런데 3.1운동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운동이었고 전국적인 운동이었고 일본이 깜짝 놀라요. 하지만
독립은 실패합니다. 왜냐? 아까 말했죠. 이 민족 자결주의는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식민지에만 적용된다. 이긴 놈들이 진 놈들의 식민지를 멋들어지게 뺏기 위한 말장난, 구라였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전쟁에 이긴 놈이었을까? 진 놈이었을까? 일본은 전쟁에 이긴 놈이었어요. 미국의 베스트 프렌드였단 말이죠. 일본은 전쟁에서 이겼고 당연히 승전국의 식민지인 우리는 이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3.1운동은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훈을 얻었어. 3.1운동처럼 온 나라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가 독립에 실패했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때는 당시 몰랐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악했던 문제점은 뭐냐? 참여한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 독립운동을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주는 컨트롤 타워, 머리가 없다 이거죠. 이거 손발은 많은데 이 손과 발을 체계적으로 움직여주는 독립운동의 컨트롤 타워, 지도부가 없다. 통일된 지도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주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 지도부가 지금 없으니까 뭐 하자? 만들자. 그래서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주는 컨트롤 타워로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의 결과 만들어진 거예요?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겁니다.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일본의 식민지가 변화하게 된 게 3.1운동 때문이야. 일본은 생각했어. 조센징 빠가야로 이 새끼들은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면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이니까 으어 할 거야 했는데 찍어 누르니까 빵 터진 거예요. 일본이 깜짝 놀란 거야. 와, 이 조센징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만으로는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달래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비록 우리가 독립에는 실패하지만 일본이 식민 통치 방식을 바꿔요. 더 이상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지 않아. 그 통치 방식이 변합니다. 그래서 20년대 넘어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통치 방식이 변한 이유 민족자결주의 3.1운동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럼 20년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느냐? 항상 시기 파악하면 일본의 식민 통치부터 봐야 한다고 했죠. 이제 일본은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뭐로 바꾸느냐? 문화 통치로 바꿔요. 이름부터가 부드럽죠? 문화. 근데 이건 겉으로는 말한 거야. 조선인들아, 너희 정말 화났나 보다. 너희 진짜 열빡쳤구나. 미안해. 이제 우리가 진짜 너희에게 잘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 겉으로는 이렇게 착하게 다가오지만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늑대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잖아.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알아요?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려고. 분열 이간질. 다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3.1운동 때처럼 똘똘 뭉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덮어놓고 괴롭히니까 똘똘 뭉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차별대우하자.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서로만 뒷담 까고 이렇게 우리 민족을 다시는 뭉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겠다. 겉으론 잘해주지만 그 뒤에 숨겨진 목적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서 다시는 3.1운동처럼 뭉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문화통치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때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는 일단 이거 봐야 돼.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죠. 전쟁에서 이기고요. 일본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돈이 무대기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일본은 자신의 나라를 철저하게 산업화, 공업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본격적인 공업 국가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요. 온 나라가 다 도시화가 돼. 그럼 뭐가 부족해요? 농촌이 없잖아.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야. 뭐가 부족해? 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부족한 쌀을 어디서? 우리 조선에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조선의 쌀 생산량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려서라도 필요한 쌀을 삥 뜯어가겠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더 많이 삥 뜯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20년대 시행된 산미 증식 계획이야. 말 그대로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산량을 늘려주는 목적이 뭐야? 우리 먹이려는 게 아니죠. 지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늘어난 생산량보다 일본이 우리에게서 뜯어간 양이 더 많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증산량보다 뺏어간 양이 많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100만큼 늘었다면 150만큼 가져갔다. 우리한테는 더 손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의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그전에는 10년대까지만 해도 회사령,
회사 지을 때 뭐 해라? 일본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라. 이제는 허락 맡을 필요 없다. 그냥 회사 마음대로 짓고 말만 해라.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꿉니다. 왜냐? 원래 회사령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었어요. 일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켰거든? 그럼 일본 애들은 왜 회사 못 짓게 하냐? 10년대만 해도 일본 본토 개발이 안 끝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본토 개발도 안 끝났는데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회사를 지으면 일본이 개발이 안 되니까 막은 거야. 좀만 기다려. 우리 본토가 개발될 때까지. 근데 20년대 돈 많이 벌어서 일본 본토가 개발이 끝난 거야. 이제 건너가는 걸 막을 필요가 없죠. 마음껏 건너가. 마음껏 조선으로 가서 회사 지어!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회사를 편하게 짓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자, 여러분 20년대 시기 파악했죠?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했는가 식민 통치 봤죠? 그 다음 뭐 봐야 돼? 이러한 식민 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1920년대에 일본에게 저항했는가 봐야 되죠? 뭐랑 뭐로 나누어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봐봐, 내가 지금 말하면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일단 국내에는 여러분들, 이 국내가 양이 좀 많구나. 일단 국내부터 쓰고 좀 하자. 자, 국내에는 여러분들 당시에 1920년대에는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해요. 민족주의, 사회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자, 민족주의는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 실력 양성운동이라는 걸 펼칩니다. 애국개몽운동의 애국개몽운동이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디랑 어디? 교육과 산업 두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야 한다.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뛰어난 엘리트가 필요하다. 그 엘리트를 길러내는 뭐를 만들자? 대학. 우리 손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엘리트를 길러내는 대학을 만들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산업. 회사력이 폐지되고 일본의 자본이 일본의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마구잡이로 건너와서 일본의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이 조선의 시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조선의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게 해주자. 여러분이 조선인이라면 좀 품질 안 좋고 비싸더라도 조선인의 물건을 씁시다.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돼요. 국채보상 운동할 때 제가 설명했죠. 기억하라고. 물산 장려 운동. 근데 사회주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진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가진 놈들을 위한 거다. 이 사회의 진짜 주인인 노동자와 농민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쟁의라는 건 싸운다는 거예요. 노동자랑 농민들을 위해 싸우자라고 하면서 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노동운동은 대표적인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런 대우를 개선하자. 농민운동은 암태도라고 하는 지방에 소작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태도 지방에 있는 소작농들의 처우를 개선하자. 뭐 이런 건데 이게 한마디로 실력, 뛰어난 엘리트를 길러내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싸우자. 그게 갈라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본이 분열과 이간책이잖아요. 민족주의를 분열시키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 내부에서 일본에게 이제 붙어먹는 배신자들이 나와. 그래서 배신하지 않은 민족주의와 나머지 사회주의자들이 일본의 이러한 분열책에 맞서서 힘을 합칩니다. 그게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한마디로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나발이건 우리의 목적은 뭐다? 독립이다. 독립이라는 목적 아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로 갈라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하나의 당이 되어야 한다. 힘을 합치자. 민족 유일당 운동. 이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나온 게 여러분들 큰일 건데 얘들아 미안한데 여기 농민 좀 지워도 되겠죠? 지금 다 보셨잖아. 좀 지울게요.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제2의 3.1운동이라 그러는 60만세 운동. 이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힘을 합친 첫걸음이었어. 그 다음에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하나가 되어 나온 게 신간회예요. 그리고 이 신간회가 여러분들 어떤 활동도 하느냐. 이건 민족유일당 운동이랑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본에게 맞서 싸우는 항일운동을 펼칩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도와주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런 우리 독립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외에서는 자, 10년대 여러분들 우리가 뭐 했죠? 국외에서 앞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 근거지를 만드는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죠. 이제 기지를 만들었잖아. 그럼 뭐 해야죠? 싸워야죠. 준비가 끝났어. 이제는 싸울 때다. 국외 20년대부터 본격적인 뭐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과의 전투,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같은 무장 독립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1920년대입니다. 10년대의 준비.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 거 있죠? 10년 동안 열심히 힘 모아서 빵 하고 뛰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장 독립투쟁은 되게 내용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도 스토리로 정리하면 돼요. 영화라 생각하면 돼. 영화에서 항상 주인공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시련을 겪죠. 악당에게.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하죠? 극복하죠. 딱 이 스토리로 알면 돼요. 우리의 승리,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승리. 하지만 일본의 시련,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리고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3부의 성립.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가게 될 거예요.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가 끝납니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뭐로 넘어가야 돼? 1930, 40년대. 마지막 3, 40년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시기가 변한다.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10년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시기가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뀌어?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방식이 바뀌어. 그 바뀌는 건 뭐랑 관련돼 있어? 국제정세랑 관련돼 있어. 자, 그럼 왜 문화통치를 바꾸느냐? 29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 공부하기 편하게 국제정세도 딱 그 넘어가는 분기점에 걸려 있어요. 조상님들 도왔나?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터집니다. 우리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만 하면 저 공황장애예요 이러잖아. 그거예요. 경제가 공황장애에 빠졌다라는 거야. 그럼 왜 이런 공황장애에 빠졌느냐? 이 경제 대공황은 아이러니하게도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승전국들에게서 먼저 터져. 가장 먼저 터진 나라가 승전국의 대표인 미국이에요. 왜냐? 여러분, 경제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는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의 숫자, 공급은 실제로 그 물건이 시장에 몇 개가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귀염둥이 펭수 슬리퍼가 있습니다. 자, 이 펭수 슬리퍼를 살려고 하는 저 같은 팽덕이 예를 들어서 전국에 1000명이 있다고 쳐봐. 근데 이 슬리퍼가 한정판으로 100개밖에 안 나온 거야. 살려는 사람, 수요는 1000명인데 공급이 100개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살게요 하고 막 달라는 다 줄 거 아니야. 가격이 뻥 뜹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이 펭수 슬리퍼를 팔려는 팽덕은 전국에 1000명인데 물건을 10,000개를 찍어놔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1000개는 팔리겠지만 나머지 9,000개는 팔려 안 팔려? 안 팔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눈물의 땡처리. 펭수가 미쳤어요. 1+1 행사. 이렇게 돼서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전쟁 끝나고 돈 잘 벌리니까 아싸라비아 신난다 이래가지고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공장에서 기계로 그냥 물건을 너무 대량으로 과잉 생산해버린 거야. 더 이상 물건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는 거예요. 회사들마다 창고에 팔리지 않은 물건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망하는 거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돈이 안 벌리고 직원들 월급 못 주고 회사 망하고 직원들은 다 실업자 되고 그 직원들 실업자 되면 또 물건 못 사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게 경제 대공황이야. 그럼 얘들아, 이 경제 대공황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심플한 해결책이 뭘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 물건이 안 팔리고 남아 쌓여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안 팔리고 남아도는 물건 뭐 하면 돼? 팔아치우면 그만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에게 팔아야죠. 근데 다른 나라가 상황이 좋아? 안 좋은 건 매한가지야. 그럼 누구에게 팔까? 있죠. 자기네 상황이 어떻건 내 말이라면 그냥 들어주는 나라. 식민지. 식민지를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이랑 미국처럼 잘 나가는 식민지가 많은 나라는 좀 힘들었지만 금방 극복해요. 식민지에다가 자기네 남는 물건을 강제로 팔아버려. 이 새끼들아 이거 사. 그런데 어떤 나라가 문제일까? 식민지가 없거나 있어도 조금밖에 없는 나라들은 남아도는 물건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일본 식민지가 어디밖에 없죠? 우리밖에 없잖아. 팔리지가 않는 거야. 이 일본을 포함한 이런
전쟁에 패배한 나라, 식민지가 없던 나라들이 경제 대공황으로 완전 경제가 아작나버립니다. 그래서 3, 40년대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꿔요. 왜? 남아도는 물건을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죠? 조선 이외의 식민지가 필요하죠. 나에게 남아도는 물건을 다 팔아치울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넓은 식민지. 아시아에서 이 크고 아름다운 식민지가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 남아도는 물건을 처리하고 본인들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아치죠. 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다른 나라를 병신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중국을 쳐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쳐들어가냐? 만주지방으로 쳐들어가요. 이게 1931년 만주사변. 여기 만족하지 않아. 어디까지가? 중국 본토로 가자. 38년에는 중국 본토로 쳐들어갑니다. 중일전쟁. 이걸 여러분들 미국이 말려. 전 세계 경찰이라고 잡아낸 미국이 말려요. 미국은 여유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 신사답게 행동해 이러고 말려요.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 그래? 뭐 이 미친 새끼야 이러고. 진짜 일본이 그 반응이 그랬어.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니들은 잘하니까 그러지. 우리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이러고 말리는 미국을 때립니다. 이게 바로 미국과 일본의 전쟁인 태평양 전쟁이에요.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라 그랬다가 미국은 일본에게 선빵을 맞아버립니다.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야.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서 식민지가 없던 나라들은 다 똑같은 문제를 겪었거든. 다 일본 같은 선택을 합니다. 멀쩡한 다른 나라 식민지로 만들자. 그런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한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일으켰던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런 애들이 1939년부터 45년까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요.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 활동한 거고 독일이랑 이탈리아 같은 애들은 유럽을 무대로 활동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변합니다. 자, 시기 파악했죠. 3, 40년대 뭐 봐야 돼? 이 시기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봐야 됩니다. 정치. 바로 결론부터 설명할게요. 뭐라고 적었죠 제가? 너무 쌀벌하지 않아요? 민족 말살 통치.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겠대요. 말살.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 봐봐. 지금 일본은 본인들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중국은 알다시피 체급이 뎁다 커요. 얘들아, 식민지로 만든다는 건 그 나라를 완전히 찍어 누른다는 거야. 그러면 일본이 중국을 완전히 찍어 누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중국이 얼마나 땅이 크고 인구가 많은데. 일본이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유일한 식민지인 우리 조선인들이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봐봐. 우리 조선인이야. 일본이 와서 조선인들아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돼. 우리 일본의 승리를 위해 너희 함께 싸워줄 거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인들이? 이러겠죠. 뭔 개소리야. 진짜 그래요. 뭐, 생각해봐.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를 위해 싸워줘? 개소리 하지 마. 야 이번 기회에 차라리 확 망해버려라. 이게 조선인들의 속마음일 거 아니야. 그죠? 과학한 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원하잖아.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끌고 올 수 있죠. 야 빨리 싸워 따라와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씨 이러면서 끌려오겠죠. 근데 왜 알죠? 자발적으로 싸우는 거랑 억지로 끌려오는 거랑은 효율도에서 차이가 엄청나죠. 일본은 이왕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이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일본의 승리를 위해서 한 번 바쳐주길 원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반감이 왜 나와? 나는 조선인, 너는 일본인.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 니네 일본의 전쟁. 난 싸울 이유가 없어.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조선인들의 머리를 딱 열어서 나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민족 개념을 싹 지워버리면 돼요. 딱 지워버리고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나는 조선인이 아니라 나는 일본인. 나는 자랑스러운 일본 제국의 신민. 나는 자랑스러운 천황폐하의 백성이라는 시스템을 딱 집어넣는 순간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위대한 일본 제국의 전쟁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야. 이 전쟁은 니네 일본의 전쟁이야. 라고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 개념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야. 왜? 이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소름 끼치지 않아요? 자, 이래서 일본은 우리를 뭘로 만들고 싶었냐? 조선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한국 식민, 천황폐하의 백성, 한국 식민으로 만들겠다. 이름하여 한국 식민화 정책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 머릿속에 조선인이라는 민족 개념을 지운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울까요? 우리의 민족 개념을 규정하는 게 뭐죠? 말.
말과 역사잖아.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어를 쓰잖아. 말과 역사를 지워버리면 돼요.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가 일본어로 뭐지? 오하요? 하여튼 그 죄송해요. 일본어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민족 말살 정치와 함께 경제적으로는 우리 조선을 일본의 전쟁을 위한 보급기지. 전쟁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건이 필요하겠어. 조선이 일본의 전쟁에 필요한 그 군수물자, 무기, 식량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군수물자 기지로 만들겠다.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할 때 필요한 뭐 탱크, 비행기, 대포 그런 엄청난 기계들 있잖아. 근데 조선에서 그런 무기를 만들 만한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안 되면 대기하라. 야, 조선아, 탱크 100개 만들어 와. 저희 공장이 없는데요. 그래? 우리가 공장 지어줄게. 그러니까 탱크 만들어 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병참 기지로 우리나라를 일본의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업 국가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에요. 우와, 일본 덕분에 공업화 됐네. 땡큐. 이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의 공장을 왜 까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자기네 전쟁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로 동원해서 24시간 풀로 돌려가지고 물건을 꺼냅니다. 이거 가지고 고맙다 그러면 미친놈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소가 자기 주인이 소를 더 살찌워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려고 소한테 사료를 막 줘. 그럼 그 소가 주인님 감사해요. 엉왕왕 이래야 돼요? 아니잖아. 와, 이거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미친놈들 많습니다. 아무튼 이때 우리를 완전히 뼛속같이 뽑아먹어요. 자, 이러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이제 뭐 봐야 돼? 30, 40년대 이러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가? 우리의 저항을 봐야 됩니다. 이름 지울게요, 여러분들. 일단 국내. 일본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우리의 민족 개념을 지우려고 그러잖아. 이때 여러분, 우리의 말, 언어 사용 금지, 우리의 역사 교육 금지. 우리의 말과 역사를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이대로 있다간 우리의 말과 역사를 빼앗기고 우리의 민족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일본이 지우려고 하는 우리의 민족 문화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이 나옵니다. 우리의 민족의 문화를 지키자. 우리의 민족 문화, 일본이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민족 문화가 뭐예요? 언어와 역사입니다. 우리의 언어랑 역사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건데, 뭐 언어라 그러면 말모이라는 영화 아시죠? 조선어학회 사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던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고요. 역사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때 우리 역사를 엄청 왜곡해요. 식민사관이라 그래가지고 너희 조선인들은 찌질이 찐따야. 우리 일본이 너희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아니 알고 보니까 너희 조상은 우리 일본인이야. 너희랑 우리는 한 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개소리를 시도하거든요. 그런 일본의 개소리로부터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역사학이 나와요. 뭐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뭐 실증사학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의 말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조선어 학회 사건, 우리말 큰 사전,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주의사학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외에서는 여러분 지금 일본이 누구에게 쳐들어갔죠? 중국에게 쳐들어갔죠. 그죠? 일본은 우리의 적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누구의 적이야? 우리의 적이기도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적이 된 거잖아.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이제 일본과 싸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한국과 일본의 침략을 당하는 중국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게 됩니다. 함께 싸우자. 그래서 30, 40년대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1920년대에도 우리는 일본이랑 싸웠어요. 무장 독립 투쟁. 근데 이때는 우리 혼자 싸웠어. 중국은 우리에게 딱히 협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홀로 싸운 게 아니라 중국과 함께 싸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뭐냐?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봉창과 윤봉길 아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죠? 초등학교 때. 특히 윤봉길 유명하죠? 도시락 폭탄. 윤봉길과 이봉창의 활약으로 중국 애들이 감동을 받아서 일본과 싸우려면 조선인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게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이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일단 키워드만 설명해 드리면 일본과 싸우기 위한 군대를 만듭니다. 한국광복군. 그리고 이 한국광복군이 여러분들 나중에 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걸 펼쳐요. 말 그대로 국내로 쳐들어와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펼치는 게 아니라 펼치려고 계획만 합니다. 준비하다 끝났어. 일본이 너무 급하게 항복하느라. 그리고 이때 얘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고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삼균주의예요.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가 만들 나라는 세 가지가 동등한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세 가지가 균등,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 임시정부만 있던 건 아니고요. 뭐 다른 독립운동 단체라 그러면 뭐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독립동맹,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45년에 결국 일본은 패망하고 우린 독립을 하게 돼요. 원자폭탄 2방 빵빵 맞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죠. 와우,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우리가 35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본 겁니다. 자, 돌아서 여러분,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뭐 파악하라고요? 그렇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일제강점기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시기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크게 몇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10년 단위로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자, 시기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 뭐 봐야 되죠?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을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자, 일본의 식민 지배 봤으면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시기에 이러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 했는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봐야 돼. 이렇게 하면 한 시기가 끝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이렇게 시기별로 쪼갤 수 있는 이유는 시기가 바뀔 때 뭐가 바뀐다? 일본의 식민 지배 방식이 바뀐다는 거야. 왜 바뀌는가 알아야겠죠. 왜 바뀌는 건 뭐예요? 이 국제정세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를 바꾼 이유는 뭐예요?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3.1운동. 이거 보고서 야씨 조선인들이 힘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꾼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알아야 돼. 이렇게 나머지 와서도 똑같고 이렇게 내용 딱 공부한 다음에 시기 파악, 시기의 그 시기별로 일본의 식민 통치, 우리의 저항 보고서 또 넘어갈 때 그럼 왜 또 문화 통치에서 민족 말살로 바꾸었느냐?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년대부터 이제 3, 40년대까지 일제강점기를 봤습니다. 앞으로 배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기본적인 틀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일제강점기에서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1910년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